자, 지금부터는 공정 능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능력 분석.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가끔 그 교재로 가는 걸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 채팅창에서 아까도 교수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하는데 즉각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 분석이란 공정 능력 분석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전제가 확립되어야 공정 능력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란 뭐냐? 첫 번째,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자, 관리 상한, 관리 하한이 있을 때 그 센터 라인이 있겠죠. 그 바깥으로 벗어난 점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튀는 뭐 이런 점들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공정이 병이 든 거예요. 이럴 때는 공정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 선수를 평가하는데 그 골프 선수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실력 한번 보자 이러면 이건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죠. 자, 다음은 합리적 부분군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합리적 부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 능력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롱텀의 공정 능력을 측정함을 의미합니다. 롱텀의 공정 능력을 측정함을 의미하고 롱텀의 공정 능력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공정에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변동이 반영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 모든 변동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포엠을 이야기했어요. 사람, 기계, 작업 방법, 재료 이런 변동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변동이 총망라돼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N개의 시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집할 때 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 변동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하나하나의 시료 수와 요 하나의 변동이 없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작업 방법으로 수행하는 그런 화이트 노이즈만이 반영된 이런 그룹들이 전체 공정의 모든 변동이 반영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수집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전제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본격적인 공정 능력 분석으로 가기 전에 예비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학습은 자, 우리 화이트보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보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서 예비 학습을 하는데 좀 서로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의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은 시료수입니다. N1, N2, N3.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브 그룹입니다. 한 번 수집할 때 G1, G2, G3 이렇게 수집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세트를 한번 구성해 보면, 자, 한번 수집하니까 2, 3, 4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집을 하니까 3, 4, 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4, 5, 6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게 뭐 n 곱하기 g가 대략 한 100개와 같거나 100개 이상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그 소위 말한 레셔널 서브 그룹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통상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n 곱하기 g가 9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원 목적상 자 9개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구해 볼까요? xj의 평균. 앞에는 점만 찍었어요. 자, 서브그룹 G1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용재 학생 2, 3, 4의 평균은 얼마예요? 자, 3입니다. 이종환 학생 두 번째 서브그룹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자, 다 같이 두 번째 서브그룹의 평균을 5초 안에 채팅창에 입력을 합니다. 자, 요거 입력하면 나중에 한 1점 정도 더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막 답이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대다수의 의견이 4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좋아. 오케이. 그 다음, 자, 마감. 서브그룹 3의 평균을 다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브그룹 3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서브그룹 3의 평균을 입력을 해주세요. 지금 대다수가 이정환 5, 강준규 5, 지금 막 5가 쇄도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변동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첫 번째 서브그룹은 평균이 3이에요. x1 반은 3. 두 번째 서브그룹은 보니까 x2 반은 4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x3의 평균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변동, 그 다음에 서브그룹 2만의 변동, 서브그룹 3만의 변동을 각각 뭐라고 하느냐? 요 변동을 갖다가 우리가 군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SS within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SS는 sum of square, 즉 제곱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군내 변동이에요. 이걸 SS within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은 뭐가 있느냐? 서브그룹과 서브그룹 간 평균이 이와 같이 이동해요. 이와 같이 이동했죠. 평균이 3에서 4로. 요 변동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공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공간 변동.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 SS betwee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총 변동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총 변동은. 총 변동은 우리가 SS
total 이렇게 쓰고 총 변동은 SS within 플러스 SS betwee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정의 총 변동은 within 변동, 즉 군내 변동과 군간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군내 변동이에요. 이게 군간 변동입니다. 그래서 군간 변동을 between 변동이라고 하고 군내 변동은 within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일단 변동을 구분해 놓고 우리가 within 변동과 between 변동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 within은 어떻게 보여요?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g까지, x, i, j 빼기 x, j의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즉 자기의 평균을 빼준 것을 제곱한 값. 이것이 SS within 값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서브그룹 G1의 SS within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3의 제곱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서브그룹 G2의 SS within은 첫 번째 데이터 3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4의 제곱 이것도 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4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6 빼기 5의 제곱은 이것도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반영이 됐는데 x는 요 j까지 j는 1에서 g까지 이걸 반영하려면 이걸 다 더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SS within은 6이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요게 이제 SS within을 구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SS between은 어떻게 구하느냐? SS between은 X J의 평균에서 X의 총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당연히 I는 1부터 N까지 다 하는 거죠. 곱하기 이 시료수 N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평균은 얼마예요? 3이죠. 총평균은 얼마입니까? 총평균 X 총평균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총평균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4죠. 4 빼기 총평균 4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총평균 4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n.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1, 요것도 1이죠. 플러스하면 2 곱하기 요 n은 얼마예요? 3개죠. 3. 그럼 어떻게 돼요? SS between은 6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SS total은 SS within 플러스 SS between 임으로 해서 6 플러스 6은 12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2. 그럼 지금은 이제 변동을 분해해서 SS within과 SS between이라는 형태로 계산을 했는데 이 변동값은 개별적인 값에서 총평균 4에 대한 차이를 9개를 전부 빼서 제곱한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9개를 총평균해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2 빼기 총평균 4의 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총평균 4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총평균 4의 제곱. 두 번째 줄. 3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 4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6 빼기 4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12 나옵니다. 요거는 4, 요거는 4, 요거는 0이니까 다 없어지고 1, 1, 1, 1 해서 12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변동을 SS, 비틴과 위딘을 분해해서 이렇게 억지로 그 12를 산출해 놨는데 그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 근데 이제 분해하는 의미는 다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 능력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이동할 때 공정 능력은 자, 이와 같이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기 공정 능력은 보통 CP 값이라고 해요. 장기 공정 능력은 PP라고 합니다. 이건 퍼포먼스, 캐파빌리티. 그 다음에 반씩 계산하면 CPU, CPL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PPU, PPL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CP 값은 6 시그마분의 USL-LSL입니다. CPU는 3 반씩 계산이니까 3 시그마분의 USL-뮤가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3 시그마분의 뮤-LSL 이렇게 돼요. 요거는 PP 값도 마찬가지예요. 6 시그마하고 규격을 비교합니다. PPU도 반씩 계산하면 6 시그마분의 USL-뮤 이렇게 돼요. 아, 이게 U가 아니죠. 요거는 살짝 지워서 3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PPL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3 시그마분의 뮤-LSL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CP나 PP나 식기 똑같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단기 능력은 시그마 위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는 시그마 토탈을 기준해요. 시그마 표준 편차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 위딘은 뭐고 표준 편차 토탈은 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데 표준 편차 위딘은 G 곱하기 N-1 그러니까 N-1에서 이 서브그룹 G를 곱하고 요 위에다가 SS 위딘 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요게 표준 편차 위딘입니다. 즉 위딘의 변동만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토탈 변동은 SS 토탈 변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탈 변동은 NG-1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걸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S 시그마 위디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G는 3이죠. N은 3 마이너스 1. SS 위디는 6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이 6. 이건 1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이제 중요한 값이죠. 그 다음 토탈 표준 편차 값은 자, 루트를 씌우고 NG
NG가 얼마예요? NG가 3 곱하기 3 빼기 1. 그 다음에 토탈 그 SS 토탈 얼마였죠? 12였죠. 요건 어떻게 돼요? 루트 8분의 12. 요거는 약 1.21 정도가 됩니다. 21, 21, 22, 뭐 그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P 값, PP 값 이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좀 옮기겠습니다. 살짝 좀 옮겨서 이거는 지우고 다시 그럼 CP는 어떻게 됩니까? CP 값은 우리가 여기서 규격을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규격을 USL은 5로 하고 LSL은 3으로 하겠습니다. 3. 이건 뭐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CP는 6 곱하기 시그마 위딘이 1이니까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USL은 5 빼기 LSL 3이니까 얼마 돼요? CP 값은 0.33이 됩니다. 그럼 PP 값은 어떻게 돼요? PP 값은 여기서 5-3은 똑같죠. 여기서 6 곱하기 표준 편차가 1.21이니까 요거는 대략 계산하면 0.2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조금 작죠. 그러니까 그 장기 공정 능력 값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좋은데. 그럼 CPU는 얼마입니까? 반씩 계산하면 그 3 곱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규격 상한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총 평균은 4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3분의 1, 0.3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PU는 어떻게 됩니까? PPU는 요거는 3 곱하기 1.21 요거 분의 요거 5 마이너스 4 요것도 마찬가지로 0.27 정도 돼요. CPL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0.33 그 다음에 PPL도 0.27 요 정도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전통적 공정능력 CP, PP, CPU, PPU, CPL, PPL이 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G 값이에요. G는 G short-term. G short-term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그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분의 USL-뮤 요게 이제 어퍼고 그 다음에 G short-term의 로우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분의 LSL-뮤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당연히 이것도 시그마 위딘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시그마 위딘은 1 분의 USL-뮤는 USL은 5 빼기 평균은 4니까 시그마 수준은 1이 됩니다. 요 밑에 것도 1이 돼요. 그럼 장기 공정 능력은 어떻게 돼요? 조금 이동해서 그러면 G 롱텀은 어떠냐? 롱텀은 시그마 토탈 분의 USL-뮤가 되니까 이거는 시그마 토탈은 1.21 그 다음에 5-4니까 이거는 0.81 정도가 됩니다. G
롱텀에 요거는 어퍼죠. 요거는 로우. 요것도 마찬가지로 0.81 정도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계산한 이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복습을 하면, 자, 잘 보세요. 자, 가상의 데이터 2, 3, 4, 3, 4, 5, 4, 5, 6. 그래서 한 번에 3개의 시료를 3번에 걸쳐서 수집했어요. 요 3개는 동질성의 데이터고, 요 G1, G2, G3는 이질성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서브그룹의 원리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동질성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계속 시간의 축과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질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바로 포엠의 변동을 반영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변동을 분해하면 총 변동은 between 변동과 within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within 변동은 계산하면 자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g까지 xij-x 바의 j의 평균이다. j의 평균은 자기 평균을 빼는 거예요. 여기 자기 평균을 뺐어. 자기 평균. 여기도 자기 평균 4. 그 다음에 여긴 자기 평균 5를 뺐습니다. 이게 within 변동을 산출해내는 원리예요. 그래서 6이 나왔습니다. SS within. SS between 값은 개별적인 서브그룹 평균의 총평균을 뺀 것을 제곱한 것을 n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균 3, 4, 5를 각각 총평균에 빼줬어요. 3, 4, 5를. 그랬더니 n을 곱해주니까 이것도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변동은 12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원리는 마치 개별적인 데이터에서 총평균 4를 빼준 전체 차이를 제곱한 것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해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으로는 우리 공정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전통적인 척도가 CP와 PP인데 CP는 단기 공정을 나타내고 PP는 장기 공정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CP는 표준 편차의 6배하고 규격을 비교해서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단기와 장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 편차를 within을 적용하느냐 토탈을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CP는 6시그마분의 USL-LSL, CPU는 3시그마분의 USL-μ 이렇게 각각 정의가 되고 PP, PPU, PPL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산식이고 이 산식에 맞춰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표준 편차 within과 표준 편차 토탈을 계산해내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산식 즉 within은 SS within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토탈 표준 편차는 SS 토탈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자유도로 나눠주면 각각 시그마 within은 1이 나오고 시그마 토탈은 1.21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구해진 시그마 값을 기준으로 해서 CP 값을 산출해 봤더니 CP는 0.33, 그 다음에 PP는 0.27, 그 다음에 G 숏텀은 1, G 롱텀은 0.81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0.81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불량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자 우리 교재의 제일 뒤에 정규 분포표를 열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 476페이지를 열어서 자
G값이 0.81이면 분량이 출현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0.81. G가 0.81. 최윤정. 0.8하고 0.01하고 만나는 값의 그 가운데 확률 값을 정규 분포표에서 0.8하고 여기 0.1하고 0.01하고 만나는 요 A 값이 얼마입니까? 최윤정, 이소진. 네. 얼마예요? 0.81이요? 0.8하고 0.01하고 만나는 지점. 요 값이 얼마예요? 교재 476페이지에서. 0.42858이요. 얼마요? 0.42858. 0.8하고 제일 위에 G값이 왼쪽에 왼쪽 네. G가 0.8 오른쪽에 아, 0.01하고 만나는 점. 요 값이 얼마예요? 0.20897. 그렇죠. 0.20897 이렇게 나왔대요. 이거를 그 확률 값으로 DPM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어요? 20만 8,897 ppm, 20만 8,970 ppm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친 김에 하나 더 찾아봐. 1.0하고 0하고 만나는데 1.0하고 0하고 만나는 요 지점은 얼마예요? 0.15866이요. 그렇지. 요거는 0.15866이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니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탭을 여세요. 미니 탭에 자, 새로 만들기. 워크시트 깨끗한 워크시트 컨트롤 N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1에다가 그 서브 그룹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Y라고 입력을 합니다. C2는 Y. 그리고 서브 그룹은 111, 222, 333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Y는 234, 345, 456 이렇게 입력. 진영탁 학생. 남자들이 대답을 잘 안 하네. 박진아 학생. 네, 입력 다 했어요? 네, 오? 하는 중이에요. 예? 하는 중이에요? 네.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자, 이렇게 서브 그룹과 Y라고 쓰고 이렇게 9개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통계 분석을 클릭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겁니다. 품질 도구로 가서 공정 능력 분석 정규 분포까지 가서 스탠바이 합니다. 공정 능력 분석으로 가서 정규 분포 앞에 가서 스탠바이. 최준영 학생. 조성일 학생. 나태인 학생. 최지한 학생. 네, 어우, 최지한. 어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최지한 학생 모르겠어요. 다 입력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어우,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공정 능력 분석 정규 분포까지 와서 클릭합니다. 자, 단일열에는 Y를 입력을 해줍니다. 부분군의 크기는 서브 그룹을 입력을 해줍니다.
규격하는 아까 우리 얼마로 정했어요? 3. 규격상하는 얼마로 정했습니까? 5로 정했어요. 자, 여기에서 옵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변환 추정치 옵션 저장인데 옵션을 클릭하고 벤치마크 G라는 것을 클릭하세요. 벤치마크 G. 벤치마크 G를 클릭하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Y의 공정능력 보고서가 완료가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는데 자, 여기서 국내 표준 편차가 1인데 1.04로 나왔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뭔가 꺼려지잖아요. 이게 1이 루트 6분의 6이면 뭐 반올림 이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SS within이 그 n-1 곱하기 g 해가지고 SS within 했는데 이게 2 곱하기 3 SS within은 6. 이게 1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 1.04로 나왔을까요?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시료수가 지나치게 작게 되면 표준 편차를 과소 추정해서 공정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unbiased constant라는 계수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조정된 값이 나온 거고 다시 가서 공정능력 분석 정규 분포로 가서 여기에서 추정치를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변환 바로 밑에 두 번째 추정치를 클릭해 주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불편화 상수 사용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해제를 해주세요. 불편화 상수 영문으로 된 그 미니 탭에는 unbiased const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바뀌었어요. 자, 1로 바뀐 것 확인했습니까? 백스라 학생. 네, 1로 바뀌었어요? 네, 아, 이 지금 1로 바뀌었으면 이거 엄청난 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시트에서 계산한 값하고 이거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자, 위딘의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전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나왔냐면 1.21. 아까 계산을 우린 0.21이라 그랬는데 0.22가 맞습니다. 0.22. 요것을 가지고 계산한 값이 뭐냐? 전체 공정 능력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군내를 가지고 계산한 게 뭐냐? 잠재적 공정 능력 이 값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공정 능력을 가지고 ppm을 계산한 것이 뭐냐? 기대 성능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공정 능력을 가지고 계산한 게 기대 성능 군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관계가 첫 번째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분해낸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전체 공정 능력과 그 다음에 잠재적 공정 능력을 산출한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는 거리기 옵션을 SS 위딩 값을 구했고 SS 토탈 값을 구했어요. SS
위딩 값을 가지고 군내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SS 토탈 값을 가지고 전체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전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자, PPK, USL, LSL 이걸 구했어요. 0.82 요 값은 나와요. 우리 81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PPK는 0.27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군내를 가지고 요 잠재적 공정 능력을 산출했어요. 그래서 CPK는 0.33이 나왔고 USL, LSL 1.00이 나왔습니다. 그럼 G벤치 0.48하고 G벤치 0.22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보면 돼요. 기대 성능 전체에서 규격 상한과 하한을 부산한 것을 다 합했더니 41만 4,200ppm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그 교재 476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0.4142하고 가장 가까운 A 값과 B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0.4142라고 가장 가까운 값.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구 지목하지 말아요. 같이 찾으세요. 0.4141 찾으니까 0.4141 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으로 A 값은 0.2 그 다음에 B 값도 0.0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0.22 수준이다. 이 값이 뭐냐? 요 값이 여기서 나온 G벤치 0.2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당연히 그러면 0.3131 요 값을 찾으면 요 G벤치 0.48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보드에서 계산한 원리하고 우리 미니탭에서 실제 계산한 원리하고 하나의 그 숫자도 틀리지 않고 딱 들어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관측치 222,200ppm이라는 건 뭐냐면 요 관측된 데이터에서 실제 규격을 벗어난 데이터는 몇 개입니까? 2와 6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2가 벗어난 거예요. 9분의 2를 그 DPMO로 산출하니까 222,222ppm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온 Y 공정능력 보고서의 모든 숫자에 대한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을 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렇게 한 점 의혹 없이 이렇게 다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요. 막 별것도 아닌 의혹이 방송에 뉴스만 틀면 그냥 매일 반복되는 게 영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정능력 분석 교재로 와서 자, 공정능력 분석이란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을 것, 그 다음에 합리적 부분군이 성립될 것, 두 가지 전제사항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정 능력은 우리가 첫째 CP 어디 있어요? 이 CP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CPU, CPL, CPK. 이 CPK는 뭐냐면 CPU하고 CPL 둘 중에 작은 값이 CPK입니다. 그래서 CP는 6시그마분의 USL-LSL. 그 다음에 CPU, CPL은 반씩 계산해서 그 3시그마분의 뮤, 이거는 뮤-LSL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봤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산하는데
공정능력 지수의 그 산출은 여기에서 이거는 표준 편차 위딘의 값을 바탕으로 하면 공정능력 요 그 CP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PP 값을 장기 공정능력 지수로 계산하려면 요 공정능력 지수가 시그마 토탈이 돼야 된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정능력 지수 뭐 옛날에 뭐 1.67 이상이면 어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수준의 의미는, 시그마 수준이라는 것은 USLS 평균 사이, 즉 규격과 평균 사이에 표준 편차가 몇 개가 들어갈 거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규격이 900이고 USL이 900이죠. 그 다음에 평균이 845라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그마 수준은 얼마냐? 그럼 USL이 900, LSL은 845, 시그마는 10. 그럼 어떻게 돼요? 1.5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속형 데이터의 시그마 수준. GUSL은 USL-뮤. 그래서 여기서 USL이 얼마냐면 규격이 150이에요. 평균이 얼마냐? 120입니다. 평균은 120이.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냐? 30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LSL은 GLSL은 그 평균은 120. 그 다음에 LSL은 30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USL을 계산하면, 자, 시그마 수준은 1이 나옵니다. LSL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이거를 1을 확률값으로 바꾸면 0.8413이 나옵니다. 3을 확률값으로 바꾸면 0.0013이 나옵니다. 그래서 G벤치라는 개념은 뭐냐? 오른쪽과 왼쪽의 결함을 다 더해서 산출한 값이 G벤치 값이에요. 그러니까 G벤치는 오른쪽 왼쪽 결함을 다 더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에 불량형 데이터와 결점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량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은 이항 분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점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은 포화송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산형 데이터의 시그마 수준을 구하는 원리는 우리 그 초창기에 그 수업 시작할 때 공부했던 DPU를 계산하고 DPO를 계산하고 DPMO를 계산하고 이것을 집값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시그마 수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놓고 보면 자, 유니트는 얼마입니까? 유니트는 1개, 2개, 3개가 있어요. 그럼 유니트는 3이다. 디펙트는 몇 개냐? 디펙트는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 수는 얼마냐? opportunity. 기회 수는 하나의 유니트에 1개, 2개, 3개, 4개, 5개의 기회 수가 있어요. 그럼 total opportunity는 얼마냐? 3 곱하기 5,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DPU는 defect per unit니까 3 나누기 3, DPO는 3 나누기 15. 그러면 시그마 수준은 DPO를 기준으로 산출하니까 3 나누기 10은 어떻게 돼요? 5분의 1. 5분의 1은 뭐예요? 20만 ppm. 불량률로 따지면 0.2죠.
0.2를 시그마 수준으로 우리 도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0.2와 이쪽 그 만나는 A점, B점을 가지고 시그마 수준을 우리가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확률 값을 먼저 찾고 확률 값을 가지고 A와 B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연속형 데이터는 G 값을 찾고 G 값에 해당되는 것을 반대로 DPMO 또는 불량률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량률과 예제 3-7번입니다. G 벤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하나의 유니트예요. U1, U2, UN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유니트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디펙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입니다. 디펙트는 15. 어포추니티는 어떻게 됩니까? 어포추니티는 유니트당 5개가 있어요. 토탈 어포추니티는 어떻게 됩니까? 유니트 곱하기 어포추니티는 50이 되겠습니다. 그럼 DPU는 Defect per Unit 이렇게 되어 있고 DPO는 Defect per Total Opportunity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산출해서 요 확률 값에다가 A 값과 B 값을 찾으면 시그마 수준 산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7은 이와 같이 해결을 하고 예제 3-8은 이것은 약간은 3-7과 달라요. 요거는 포화송 분포를 활용해서 하나의 제품이 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에 해당되는 G값을 계산해서 시그마 수준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죠. 요거는 디펙트가 요게 하나의 유니트예요. 요게 디펙트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니트는 몇 개예요? 그럼 토탈 이거는 뭐냐면 디펙트 퍼 유니트를 먼저 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디펙트 결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디펙트 몇 개예요? 하나, 둘, 여기 2개, 여기는 5개, 1개, 1개, 2개, 1개, 3개, 4개, 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 9, 15, 21개. 디펙트는 21개가 되죠. 자, 여러분 예제 3-8 우리 교재에서 한번 같이 보죠. 예제 3-8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교재 128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디펙트는 21개가 카운터가 됐고 그 다음에 유니트는 몇 개냐? 유니트는 총 5 곱하기 10, 50개가 유니트가 됩니다. 유니트는 50개입니다. 그럼 DPU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DPU는 얼마예요? 21 나누기 50. 그럼 얼마겠어요? DPU는 0.42가 나옵니다. 그럼 포화송 분포의 확률 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RTY를 구해야죠.
RTY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TY는 2의 마이너스 DPU, 이거 기억나죠? 방금 전에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0.42를 하면 RTY는 얼마가 되느냐? 0.657이 됩니다. 자, 0.657을 우리 교재 제일 뒤에 476페이지에 가서 0.657에 해당하는 A 값은 얼마예요? 0.657에 제일 근사한 A 값은 0.657이 안 나왔죠? 여기에 반대로 해야 되니까 디펙트니까 1 빼기 0.657을 찾아야 돼요. 결합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 3. 0.343을 찾아야 돼요. 0.343. 0.343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A 값은 0.4, B 값은 0.00.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수준 값은 0.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G 값은 G는 0.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포화송 분포에서 시그마 수준을 구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데이터에서는 이항 분포에서는 바로 확률 값을 구했고, 여기서는 RTY는 E의 마이너스 DPU라는 걸 이용해서 시그마 수준을 우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